그럼 지금부터 폴리뉴스 상생과 통일 제16차 경제포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뉴스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김능구 대표님은 오랫동안 제가 같이 했습니다. 금방 소개하신 것처럼 상생과 통일 포럼을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는 이 민주당 쪽이고 또 새누리당, 그 당시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상생과 통일 포럼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많으신데 그때는 여야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능구 대표님이 경제와 통일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잘 만들어 주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상의 회복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일상의 회복이 가능하려면 이제 경제 회복이 중요한데 그 경제 회복에 금융의 역할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상생과 통일 포럼이 금융 문제를 천착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으로 잘 선택된 그런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토론과 제안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좋은 세미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창립돼서부터 이 포럼의 회원이었는데요. 이 초대 회장님이시죠. 정세균 총리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 지나간 이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정우택 대표님하고 함께 이끌어 주시던 뜻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서른 선배님, 정진석 선배님 이렇게 저희들 지금에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 나아가서는 좀 더 이 포용적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 뒷받침을 할 때 금융이 더욱더 위기 극복에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가운데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김능구 대표의 위치는 흔들림 없이 언론인으로서 또는 정치를 관찰하는 관찰자로서 대한민국의 중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셔서 한국의 최고 언론인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나?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상생과 포럼이 16번째 상생과 통일 포럼이 16번째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미나가 참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은성수 위원장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정이 있어 오늘은 못 오시는 것 같고 대신에 더 충실한 금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폴리뉴스가 벌써 30명 이상 되는 대군을 거느렸다는 걸 몰랐는데 김능구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셔서
더 많은 식구들과 함께 한국 경제와 한국 정치를 잘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능구 대표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폴리뉴스가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중지를 모아야 될 때 적기적재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늘 뜻깊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또 정세균 전 총리님과 여러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고명하신 우리 언론계 어른들을 모시고 꼭 필요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제도약을 위해서 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대정부질문할 때 정세균 총리님 그 명당 자리를 얘기하는 바람에 뉴스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큰 홍보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총리님. 우리 정세균 총리님 앞날에도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윤호중 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여당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 우리 포럼의 제목처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생과 협력의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 뭐 더더덜도 말고 금융의 역할은 고통 분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아마도 지금 대출금리는 한 3%, 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부회의 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한 1% 정도는 좀 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간치금융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 1년에 수십조씩 지금 금융권이 돈을 벌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노조 핑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통분담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큰 금융의 정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에도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참패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우울증을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데 오늘 세미나가 그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오늘 토론회에서 극복하는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그런 얘기를 오늘 꼭 듣고 가고 싶습니다. 자, 폴리뉴스 늘 건강하시고 발전하십시오. 예,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하다 보니까 미국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 2조 6천억 달러, 약 3천조 정도를 풀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400조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중요하고 금융이 새로운 시각으로 또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확대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행정안전위원장인데요. 백신 지자체마다 골고루 잘 맞고 있고 잘 맞게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규모 양쪽 완화를 저희가 미처 다 시장에서 해소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구조가 야기됐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물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인사말 과정에서 언급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채권시장의 금리를 상승시켜 증시 변동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나 코로나로 인한 자금 병색 등의 문제가 거시 금융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면밀히 따져보고 이에 적절한 대응 경략을 모색해 경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한 자금난에 처한 기업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방안들을 마련하여 민생보호에 기여하는 양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대비하고 있는 금융권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을 함께 저희가 소중한 토론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K자형 양극화의 극복을 통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데 기여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앞에 축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전체적인 금융의 역할이 더욱더 선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규모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좀 더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사상 세 번째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과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국내의 경제사회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경제가 보편화되고 혁신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 또한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최적의 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관계자분들과 폴리뉴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생과 통일 포럼이 폭넓은 협업과 교류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중요한 발표의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최근에 그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금융 위기 또는 빈부격차 문제 등등 또 향후에 있을 어떤 경제 상황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나 하는 등등의 이슈와 저희가 그 가운데 고려해야 될 포용금융 그리고 또 먹거리를 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금융혁신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대립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상당한 개입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동시에 또 민간의 자율적인 창의성이 요구되는 금융혁신 같은 분야는 그 반대의 또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런 포용 금융이라는 어떤 개입적인 부분과 자율혁신이 필요한 이런 핀테크 같은 분야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금융산업이 잘 만들어 가도록 정책을 만들고 또 산업이 대응하는가의 이슈인 것 같고 오늘 세 분의 전문가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 줄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만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1발표는 김영도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발표 2는 이진석 부원장본인 그리고 마지막 변기호 마이트데이터 플랫폼 단장님이 해주시겠고요. 바로 김영도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슬라이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이제 금융의 역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만든 게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코로나 발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확진자 수로 보면 굉장히 초기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모든 경제 주체, 당연히 이제 가게가 큰 영향을 받을 거고요. 기업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말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작년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 각국에서 각가지 정책 대응을 지금 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부분에서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나서게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통화정책만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이제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있었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게 이제 주요국들이 어떻게 재정정책으로 대응했는가를 나오게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저기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GDP의 20% 이상 되는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런 데는 약간 좀 대응이 느리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대응을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푹 꺼지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코로나 발발 초기입니다. 코로나 발발 초기 작년 3월 이야기입니다. 3월에 이렇게 푹 꺼졌다가 사실은 금융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작년 말에 거의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그 실물 쪽을 이제 살펴보면 실물은 아무래도 금융보다 약간 이제 효과가 이렇게 충격이 약간 늦게 반영이 되면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IM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갖다가 예측한 그림인데요. 작년 2000년 1월에 IMF에서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3.3%였습니다. 근데 작년 동안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집계되어 나와 있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3.3%, 즉 예상보다 거의 마이너스 6.6%포인트 정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그거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은 약 마이너스 6.3%포인트, 개도국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6% 정도의 어떤 실물 경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보면 어떨까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021년의 경제는 사실 조금 더 낙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각종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에서 2021년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은 2020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은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저희 금융연구원에서도 실질적으로 2021년을 작년 하반기에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기준 시나리오가 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전망을 했었는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의 전망이 아니라요. 최근에 이제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저 노란색 바는 작년 하반기에 2021년 경제를 전망한 숫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붉은색 바는 올 초에 2021년 전망한 것, 그리고 저 파란색을 보면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2021년 4월에 올 경제 전망을 한 건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게 저희 우리나라 지금 그래프인데요. 작년에는 한 2.9%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했는데 올해 4월 지금 최근에 전망한 거는 거의 3.6%에 이르는 정도로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당연히 이제 미국도 상당히 빠르고요. 중국은 거의 8%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올해 좋아진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도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뭐 세계에서 과연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발하는 당시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 초반기에는 이제 이 그래프의 앞부분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뒷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응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부채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어떤 공통적인 지금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 정책을 작년에 과감하게 쓰다 보니까 공공 부문의 부채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부분에서도 사실 부채가 상당히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이제 적정 가계부채 관리라는 이제 목표에 반해서 사실은 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수준의 적정한 부채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부채 관리가 적정하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과연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앞에 이제 K자라고 크게 글자를 제가 나타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라는 이제 현상을 요즘은 이제 K자 회복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K자에서 밑에 내려가 있는 꼬리는 위로 올려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꼬리 자체는 좀 더 길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정부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면 아래 위로 하면 위에를 1번 하고 밑에를 2번 보통 적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1번이 될 것 같아서 1번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제 위에 있는 꼬리를 길게 만드는 거를 이제 이번 순서를 약간 바꿨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양극화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문제가 사실은 금융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앞에 축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금융정책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정책이 되겠지만,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정책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지금 내려와 있는 꼬리를 올리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금융정책만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라는 게 민간에서 움직이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재정 쪽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그 다음에 서민금융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 보강 등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금융정책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속해 나가면서 K자의 아래 꼬리를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K자의 윗꼬리를 어떻게 하면 길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지금 이야기하면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대응을 하느라고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 전략을 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사실은 제조업 부흥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녹색 성장을 이제 앞세우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취약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각종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정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 전략의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이 아마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이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이제 투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민간 자본은 생각보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되고 있다. 그 밑에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 4월 초에 이제 그 시중은행이라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뉴딜 펀드 판매가 있었는데요. 판매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액으로 치면 몇 천억들이 이렇게 완판되는 이렇게 완판 행렬을 벌인 것으로 봐서 민간 자본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정부가 사실은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미래 산업 같은 어떤 성장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발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5대 신산업, 13개 혁신 성장 동력, 그리고 8대 핵심 선도 사업 해가지고 이제 산업을 이렇게 아시다시피 AI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산업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융에서 모은 돈이 이쪽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약간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약간 중장기적인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융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금융이 이제 어떤 식으로 금융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좀 포커스를 해보면 앞으로 있는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ESG라든지 탄소 중립적인 이제 장기 비전의 금융 선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예를 하나를 들면 아시다시피 세계의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산업구조는 내연기관 중심의 어떤 산업구조로 가지고 있고 금융도 그쪽으로 많이 자금이 지금 아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금융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ESG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채무조정 제도하고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이제 금융 감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그 거시적인 내용보다는 좀 손에 잡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결해 가야 할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옥석 가리기, 선제적 기업 구조 조정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혹시 선제적 가계 채무조정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우리가 가계 채무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도덕적 해이인 거죠. 갚아야 될 돈을 안 갚으면 어쩌나. 근데 영리법인과 우리 동네 상권에서 보는 자영업자들 그 두 분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나 가게는 사실 한 몸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 500조 되는데요. 그 차주가 한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80%가 다 가계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개인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안 갚게 되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지만 지금은 신용정보원의 연체, 채무불이행 그 기록이 다 공유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안 갚으면 카드 이런 거 만들 수도 없고 핸드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안 갚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지금은 연체이자도 저는 사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갚아야 될 이자를 제때 안 갚으면 은행이 손해니까 제때 갚으라고 연체이자를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를 해요. 근데 지금은 연체를 하면 본인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계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약탈적 금융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소비자 보호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금감을 해도 이제 금수처라는 조직이 대규모로 만들어졌고 또 금수법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된 건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채무조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볼 텐데 이거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를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체가 90일 이내인 경우냐 아니면 90일 초과냐, 어떤 금융회사 한 군데만 채무가 있느냐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눠볼 수 있는데 연체에 이제 90일 이내 특정 은행에만 만약에 채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분할 상환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좀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주고 만기도 필요하면 연장해주고 해요. 이제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보기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다 묶어서 이제 통화를 관리하는데 역시 10년까지 분할 상환해주고 연체이자도 감면해주면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이자를 한 반씩 깎아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90일 초과해서 넘어가면 개별은행에서 하는 단독 채무인 경우에는 좀 비슷한데 여기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있죠. 특수채권이 뭐냐면 상각채권이에요. 상각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이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대차대조표에서 떨어버린 채권입니다. 은행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떨어버린 채권인데 그거를 채무조정해서 감면해준다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늬만 채무조정인 거죠. 그 90일 초가 이제 신보기 채무조정을 보면 분할 상환 기간이 이제 8년이에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연체이자도 정상이자도 좀 감면해요. 비로소 여기 오면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그 정상적인 원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시작됐어요. 2019년에. 이게 평균 감면율이 이제 35% 정도 돼요. 공적 채무조정 제도는 아시는 대로 개인회생이 있고 개인 파산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3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는 감면해줍니다. 다. 그래서 평균 감면율이 62%예요. 개인 파산은 뭐 파산했으니까 최대 100%까지 원금 감면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비교해보면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은 3년인데 법원에서는 금융보다 더 먼저 18년 6월에 이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어요. 근데 신보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8년이에요. 좀 너무 길지 않나요? 8년은? 제가 보기에는 8년 동안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서 좀 이행하는 거는 개인한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제 재원은 둘 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상환을 합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최저생계비 인정 범위를 보면 신보기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쉽게 얘기하면 굵고 짧게 좀 상환하는 프로그램이고 신보기 프로그램은 좀 가늘고 길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개인한테는 너무 큰 짐입니다. 그래서 평균 감면율에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개선 방향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게 원금 감면을 개인이 뭐를 해줘도가 크지 않다면 원금 감면을 좀 공적 채무조정제도 가기 전에 신보기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원금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변제 기간을 지금 8년까지로 하고 있는데 한 5년까지로 줄이고 그때까지만 갚고 나머지는 다 떨어주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신용법 이제 제정해서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교섭법 이런 것도 신설을 했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갖춰져도
원금 감면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개인의 부담은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보기 워크아웃 원금 감면도 19년 3월 2일 이전에는 상각한 채무에 대해서는 60%를 감면하네 뭐 이렇게 했는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였고, 19년 4월부터 미상각 채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감면하는 이제 기준 변경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향후 금융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국제적인 그런 감독 흐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어떤 그 금융중개 기능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어요. 바젤에서도 최근에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비은행,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금 중개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비은행 금융중개의 특징을 보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은행의 금융중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08년 이후에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무지무지하게 강화되어 왔어요. 근 1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덜한 비은행 금융회사로 자금 중개 기능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 중개 증가 속도는 그런데 세계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권사가 그 비은행 금융 중개에 있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펀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가 자금을 모아서 채권도 사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또 MMF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아르케보스 헤지펀드라는 데서 뭐 마진콜 받고 해가지고 여기에 거래했던 IB들이 막 몇 조 원씩 손실을 입고 그랬어요. 이미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비중이 이렇게 큰 이유는 미국의 증권사는 일반적인 기업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금융 이런 거는 해요. M&A하고 할 때.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업 대출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증권회사에는 그런 신용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전문 지식과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증권회사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 대출이 잘해서 정말 모험 자본에도 가고 잘하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많이 가죠.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은행 금융중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좀 불안정성이 높아졌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감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 시작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경제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어떤 포용금융 측면에서도 보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요번 이제 9월로 종료되는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가 좀 종료되고 다른 형식으로 이제 변형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소프트 랜딩을 시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기 연장한 규모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한 140조 정도 돼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유예한 게, 이자 상환 유예하는 거는 이자기 때문에 뭐 몇천억 안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상환된 이자에 딸려 있는 원금 기준으로 보면 다 원금을 묶어보면 한 8조 정도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만기는 연장을 계속 하잖아요. 만기 돼가지고 이제 상환한 차주보다는 계속 연장하는 차주들이 대부분인데 한 80%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만기 연장보다는 어려워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한 요 차주분에서 뭐 부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은 은행이 거의 99%로 대부분 은행이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밑에 아래 표를 보면 만기 연장은
예전에도 계속 그 만기 연장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 4월 이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오른쪽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작년 4월에 이자 상환율가 이제 피크를 친 다음에 계속 떨어져요. 이자 상환율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그 필요로 하는 차주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업다운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은행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보면 손실 흡수 능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은 제가 생각해서는 세계에서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산업은 너무너무 건전하고 견실해요. 왜 그러냐면 위험도가 높은 그런 자금 공급을 잘 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게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 참 애매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쨌든 자금 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되고는 있어요.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 잔액이 은행 기준으로는 7.5조인데요. 은행 전체 대출이 0.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유예 대출의 80%가 담보 대출 보증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적립을 20년도에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 연장 상환유예 관련돼서 금융회사의 어려움은 없을 거다.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는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9월 말이 되면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제 하는 거는 상환 지원이 있어서 상환이 기존의 그 원리금을 상환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일정, 상환 방식을 좀 전체적으로 차주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리스케줄링을 해서 차주가 가능한 만큼 해서 이제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 곤란한 차주는 아까 말씀드린 사적 채무제종 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금 감면이 보다 적극적으로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 제일 큰 위협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주들도 주택담보대출 받은 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상환 대출에서 저희들이 이제 금리 상환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금리 상승 제한폭을 매년 1%, 5년간 2%, 과거에 만들었던 이제 상품인데요. 이 이상은 금리가 올라도 이자 부담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이에요. 그 대신에 차주가 한 15나 20bp 정도는 금리 부담을 조금 더 이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을 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장기 만기로 대출을 받은 차주가 향후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가 보면은 기준금리 플러스 뭐 1.5% 이렇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채 5년물이다 하면 은행채 5년물이 쭉 따라서 올라가면 차주가 부담해야 될 그런 이자가 6개월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금리를 이제 상한 캡을 씌워주는 건데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갈 게 확신이 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되겠지만 그게 확신이 들지 않고 좀 어정쩡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좀 싸거든요. 그럼 변동금리 대출 혜택도 입으면서 금리 상승 위험도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상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 좀 은행 협조가 필요해요. 은행이 좀 내부적으로 자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차주 보호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 총괄을 좀 맡고 있고요. 앞서서 계속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사회적인 변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현상 파악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스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본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렵지만 금융기관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실력이 좋아서 버티는 부분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이제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성향들은 이미 오래된 연역으로 공공성이라는 걸 절대 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객의 신뢰와 함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같은 동업자 정신과 저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계속적인 그 발맞춰 나오는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소회를 좀 밝혀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코비드-19이 그 전반적인 국내외에서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충격 시대를 지금 계속 돌출하고 있죠. 이 현재 상황을 금융기관이 바라본 특히 그 KB금융그룹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대처 전략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의 국내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는 유례없는 저성장이나 저금리, 저물가 이 두드러진 삼재 현상이 지금 맞이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금융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혹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향상된 경제 성장률이나 회복세가 예상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증가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또 실물경제 위축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경기 전반의 하방 리스크는 별로 그렇게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국가별 그 대응에 대한 전략이나 실력차, 이에 따른 그 차별화된 그 회복 속도가 예측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지금과는 다른 그 뉴노멀이라는 환경을 급속도로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조의 특히 국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이라는 네 번째 뉴노멀이 그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OECD에서 정한 그 초저출산율 기준이라는 것이 1.3명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출산 예상치는 0.8명대로 그 우려와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히 금융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런 그 뉴 노멀 현상은 다들 예측하시다시피 비대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상화가 되고 있고 그 원격이라는 업무의 그 보편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예측하건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변화를 예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세계대전이라든가 뭐 9.11 그 사스 환경 때를 좀 보시더라도 이런 그 위기들이 굵직하게 발현이 될 때마다 그에 따른 행동 변화들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고객이 행동이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고 있고요. 새로운 정책이 반드시 출현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새로운 생활 방식 등으로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비춰볼 때 현재 그 코비드-19의 위기 상황은 첫 번째 언택 가속화로 금융의 여정이 비대면화되고 있다. 두 번째 금융과 연계가 가능한 그러니까 비금융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화된 그 거리두기가 이제는 효율성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적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변화 시대를 국내 금융의 입장에서는 그 3대 테마와 거기에 따른 그 9개 세부 변화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속 말씀드린 그 고금리, 고령화, 그 다음 언택 환경. 이 세 가지의 그 요인들은 도대체 돈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어디에 더 주목하면서 그 새로운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금융과 빅테크 혹은 금융과 비금융 그리고 어쩔 때는 업권별 진영 간의 그 경쟁이 훨씬 심화가 되면서 새로운 이합 집산이 강요되는 상황으로 어떤 게 협력이고 도대체 어떤 게 경쟁이냐라는 그 대혼돈이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기술로 무장된 경영 방식의 변화, 이제 단순히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객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새로운 잣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그 주주 가치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느냐 이런 잣대들로 딥체인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그 새로운 아젠다로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볼 만한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 경제 상황의 그 불확실성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대변화의 그 전개 상황들이 뉴 노멀이라는 그 반갑지 않은 새로운 환경과 현재 결합이 돼서 기존의 특히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이나 운영 전략에 새로운 임팩트를 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로 인해서 KB금융그룹을 포함한 그 국내 금융권은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볼 때 기존 산업의 수익 모델의 변화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리소스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냐라는 이 전반적인 리빌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세 가지 키워드가 벌써 나왔죠. 고객의 변화, 수익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이 3대 구성 기본 원칙이 재해석되고 있고요. 그 환경은 언택 상황에서 고객 접점의 변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기존에 금융권마다 갖고 있는, 업권마다 갖고 있는 플랫폼의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새로운 각도로 재라인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준비사항을 좀 강요받고 있고요. 기존의 대면과 비대면의 채널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고객이나 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전략적 포인트가 개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존 금융권의 그 디지털 혁신이 이제는 그 빅테크 수준에 맞춰서 기술적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숙제들로 같이 어우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 일하는 방식의 변경, 그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냐, 이런 명제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실천하느라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ESG 경영이나 국가적 뉴딜 등과 함께 구현이 돼서 기업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하고 연계시키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실천한다는 전략이 매우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국민은행 KB금융그룹에서 앞서 설명드린 그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의 그 포스트 코로나 전략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넘버원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입니다. 전통 뱅킹을 초월해야 된다는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기존에 그러려면 대고객의 대면과 비대면의 채널들이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냐, 그것이 바로 종합금융 플랫폼의 전략의 핵심이죠. 저희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금융을 지향했던 앱과 비금융에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앱들을 몇 개 앱으로 재편을 하고 여기서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리포지셔닝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3T죠. 즉 고객이 매일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쉽게 취득하게 도와드리고, 궁극적으로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적시에 제공해서 구매하게 하는, 연결시키는 이런 기본 전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도 계속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인증이라는 방식도 원스톱으로 다 제공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인프라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논제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 사항인데요. KB 마이데이터의 그 현재 진행 사항입니다. 그냥 테두리만 말씀드리면 현재 라이선스를 은행과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그러니까 두 군데가 이제 취득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증권이나 손보 캐피탈 이런 별개 자회사들도 추가 라이선스 획득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물결에 이 갑자기 마이데이터라는 논제를 제가 도출한 이유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향후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AI나 머신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에 기반한 24365에 대한 그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고객 관리에 대해서 굉장한 구멍이 생길 거다라는 차원에서 마이데이터가 그 현재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먼저 두 가지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ESG 리더십 확보인데요. KB는 아시는 바와 같이 ESG 경영의 국내 최고의 리더십을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보면 특히 한국 지배구조원의 그 A+ 등급을 계속 획득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 다우존스 지속경영지수에서 5년 연속 선정이 되는 등 대내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저희가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방향타는 더 이상 그 선언적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 그리고 친환경 전략을 구현하지 않으면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금융 역할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처럼 크게 간결하게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지향점이고요. 그냥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품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중소 내지는 대기업의 어떤 자금 지원, 그리고 내부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느냐까지 전방위적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참고 페이지를 보시면 이 구체적인 ESG 추진 현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KB는 지난 18년도 8월부터 그 실천을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조직을 정비해 왔고요. 최근에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고요. 그 원화 채권 발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지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호응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ESG 실천이 없는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들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는 필요성과 그 절박함에 기인해서 진짜로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인데요. 더불어 KB는 ESG의 구체적 실천과 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체계를 완벽하게 바꿔야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인식하에 그 고도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되고 그것이 고객 보호라는 관점에서 결을 같이 해야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존의 금융기관 하면은 그 떠오르는 전통적 DNA가 있죠. 이런 구조로는 이런 대혁신을 효율적으로 견인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의 전략적 준비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업무 환경과 인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을 재배치 그리고 그 양성에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핵심 인재 영입과 내부 직원의 디지털 전문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14와 15페이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선 페이지의 그 구성원들의 경쟁력 변화는 새로운 기업 문화 정책에 그 되게 선도적인 역할에 되게 중요하다. 이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더 유연한 근무 환경 제공, 그 다음에 신속한 조직으로의 재세팅이 구현이 돼야 HR 분야에서도 디지털의 결합이 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직제 개편 시에 현업과 IT가 한 몸이 돼서 공동으로 사업 계획에서부터 의사결정 그리고 그 실행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조직으로 대전환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를 그 워드 클라우드로 요약한 것을 쭉 보시면 제 가늠이 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상 발표드린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 그 인사이트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대응은
첫 번째가 금융 본연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두 번째가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건전한 금융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그 접근 방식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반드시 제시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이는 디지털 채널의 완결성을 갖춰야지만 그 효익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마이데이터라는 환경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데이터의 기본 원칙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 주권을 고객에게 되돌려드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 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내부의 구조를 많은 변화를 다 바꿔야지만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저희는 이 신사업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돈을 버는 기회라기보다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금융기관뿐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업 내부의 각종 리스크 통제,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리뉴얼, 이런 체계들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그 디지털 환경이 변화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완비가 선행이 돼야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금융권의 디지털 상황은 아주 혁신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숙제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고객에게 제시되는 그 서비스의 혁신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모여지는 그 재반 데이터라는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는 내부 정보만으로 이 고객을 이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결합을 해보니까 아주 다른 고객으로 결국은 360도로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완전히 오픈된 시장에서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완벽하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냐, 이런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한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로 진정성 있게 제시되어야 비로소 시장이 원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변화에 저희가 발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향후 코로나는 종식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문화적 변화라는 현재 패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 상황으로 현재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혹은 금융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고객 위주의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지속 가능성을 증명을 해야지만 고객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것이 믿어주는 고객한테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연결되는 것이 저희는 현재 코로나 대응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 그 16차 경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뉴스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